방콕 도심 한복판 고급 아파트 단지 중에서도 가장 안전하다고 알려진 럭셔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철통 보안을 자랑하며 출입은 개인 카드키로만 가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개인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등 편의시설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 입주민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제공합니다. 특히 혼자 사는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아 안전한 주거 공간으로 손꼽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절대적인 안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안전해 보이는 아파트에서도 상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2024년 4월 태국의 방콕에서 끔찍한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2024년 4월 5일 자정 무렵 아름다운 여성이 캐리어를 끌고 있는 모습이 아파트 건물 CCTV에 포착되었습니다. 그녀는 막 여행을 마치고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나펫이라고 불리는 그녀는 단순히 아름다운 외모만 가진 여성이 아니라 뛰어난 사업 감각으로 성공을 거머쥔 싱글 여성입니다. 그녀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의류, 액세서리, 생활용품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여 사업을 키워 전국은 물론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아나는 럭셔리 아파트에 거주하고 명품 가방, 고가의 보석, 세련된 의상을 입으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에 매진하여 연애할 시간이 부족했던 그녀는 항상 혼자였습니다. CCTV 화면을 확인해 보면 그녀는 2024년 4월 5일 밤 11시 40분에 승용차를 운전하고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섰습니다. 이어 그는 녹색 캐리어를 끌고 지하 주차장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10층에 위치한 자신의 집으로 향합니다. CCTV 영상 속 아나는 이어폰을 끼고 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그녀의 절친 A로 두 사람은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며 미래 여행 계획과 다음날 저녁 식사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나는 친구 A에게 하루 종일 100벌이 넘는 의류 샘플과 액세서리를 촬영하여 몸이 너무 지쳐서 빨리 집으로 가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워 자고 싶다고 말합니다. 전화 속 아나는 호수가 보이는 자신의 아파트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며 발코니에서 내려다보면 야외 수영장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묘사합니다. 아나의 아파트 가격이 비싸지만 안전하고 경비원들도 책임감이 넘친다고 언급합니다. 아나는 복도를 따라 자기 집 문 앞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때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전화기 너머의 A는 아나의 열쇠가 딸깍거리는 소리를 듣고 그녀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곧 전화기에서 아나의 비명이 들리더니 전화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CCTV 화면은 아나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불이 켜지고 문이 닫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나의 불안한 비명과 갑작스러운 전화 끊김은 친구 A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A는 즉시 아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A는 아나를 걱정하게 되어 그녀를 찾아가려고 했는데 혼자 가기에는 두려워 아나와 함께 친한 남성 친구 베니를 찾아 같이 아나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새벽 1시경 베니는 A와 아나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지만 아파트 경비원의 막음으로 아파트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나의 친구라고 설명하며 전화로 그녀의 비명을 듣고 그 뒤로 연락이 안 된다고 말했지만 경비원은 여전히 시간이 늦어 아파트 주민의 허락 없이 두 사람을 아파트 안으로 보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경비원은 두 사람의 설명을 듣고 직접 아나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지만 역시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에 경비는 아나가 잠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잠시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A와 베니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며 경비원에게 바로 아나의 아파트로 가 그녀의 안전을 확인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세 사람은 이렇게 10분 동안 서로의 주장을 밝히다가 경비원은 결국 두 사람과 같이 아나의 집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경비원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있는 마스터키를 챙겼습니다. 세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에 도착했습니다. 경비원은 아나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자신들의 신분을 밝혔지만 집안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A와 베니는 점점 불안감을 느끼게 되어 경비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재촉했습니다. 경비원은 잠깐 망설이다가 결국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당시 새벽 1시 22분
A가 아나의 비명을 들은 지 약 1시간 반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경비원이 마스터키로 현관문을 열자 어둠 속의 으슥한 분위기 속에 이상한 냄새를 맡게 되었습니다. 경비원은 불을 켜고 자신의 신분을 밝혔지만 아나는 역시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불이 켜지자 세 사람은 눈앞의 광경에 놀라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 여자가 얼굴을 아래로 향한 채 붉은 액체 속에 누워 있었는데 알고 보니 바로 아나였습니다. 아나의 머리는 거의 붉은 액체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녀를 이렇게 잔혹하게 공격했을까요? 경비원은 용기 내어 아나에게 다가가 그녀가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다른 사람은 911로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시 아나의 방 안은 완전히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모든 서랍은 열려 있었고 옷장 안의 옷과 물건은 바닥에 널려 있었는데 마치 누군가가 집 전체를 털어간 것 같았습니다. 곧 경찰과 구급대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아나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봉쇄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법의학자의 부검 결과에 따르면 아나의 목, 얼굴, 팔에는 여러 개의 날카로운 무기로 인한 상처가 있었는데 그중 대부분은 방어적인 상처라고 했습니다. 이는 아나가 숨지기 전에 격렬하게 저항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아나의 숨진 시간은 경비와 친구들이 그녀의 방 안으로 들어가기 몇 분 전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법의학자는 아나의 치명적인 상처가 목 부위에 있었고 범인이 동맥을 끊어 과다출혈로 숨지게 됐다고 했습니다. 친구 A가 아나의 비명을 들었다는 증언과 아나의 숨진 원인을 종합해 볼 때 경찰은 아나의 사건을 계획된 범죄로 추정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원한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단순 강도로 사람을 해치게 됐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동맥은 심장에서 신체 각 부위로 혈액을 전달하는 주요 혈관입니다. 아나가 공격을 받았을 때 강력히 저항하며 몸부림친 결과 아드레날린 분비가 증가하여 심장 박동이 빨라져 더 많은 액체가 유출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나가 몇 초 만에 의식을 잃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즉 아나가 오랫동안 고통을 겪지 않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범죄 현장을 살펴본 결과 집안은 침입당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아나의 집에 숨어 그녀가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렸고 그녀가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공격을 당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범인의 범행이 아주 잔혹하였는데 그는 원한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일까요? 한 가지 이상한 점은 경찰이 아파트 CCTV를 확인했지만 범인이 아나의 아파트로 들어간 모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 세심한 경찰이 아나의 집 발코니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범인은 발코니를 통해 아파트에 침입한 것일까요? 그렇다면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원한 말고 입실 강도질을 했었을 수도 있었을까요? 집 내부의 서랍은 모두 열려 있었고 옷장 안의 옷과 물건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럼 이는 범인이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위장한 것일까요? 아니면 범인이 강도질을 하고 있다가 아나가 우연히 집으로 돌아와 강도가 당황한 나머지 아나를 해치게 된 것일까요? 그렇다면 강도는 혹시 아나와 아는 사람일까요? 경찰은 아나의 친구들을 통해 그녀가 꼼꼼한 사업가이며 인간관계가 단순하고 큰 빚을 진 적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또한 아나는 평소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했고 누구와도 원한을 가진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아나는 연애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감정 문제로 인한 사건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나의 아파트 외부에 있는 CCTV 영상에는 범행 전후 누구도 아나의 아파트로 들어가거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경비와 아나의 친구들이 아파트에 들어갔고 형사와 기자들이 마지막으로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현장을 면밀히 조사하던 경찰은 아나의 집 바닥에서 아나가 아닌 다른 사람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아주 작은 흔적이었는데 발코니 문 근처에 있었습니다. 아나의 집 발코니 문이 열려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찰은 범인이 발코니를 통해 아나의 집에 침입했다고 추측했습니다. 추측이 맞다면 그가 아파트의 CCTV에 포착되지 않은 것도 설명이 됐습니다. 아나의 아파트는 10층에 위치해 있었고 9층은 아파트 공용 피트니스 센터와 인공 수영장이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9층 수영장을 통해 10층 아나의 발코니로 올라갔다가 범행을 마친 후 다시 수영장과 피트니스 센터를 통해 도주했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이렇게 경찰은 9층으로 가 증거를 찾기 시작하여 결국 9층 수영장 근처의 구석에서 붉은 액체가 묻은 남성용 파란색 수영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범인의 도주 경로가 발코니와 수영장을 통해 이어졌다는 걸 증명하였습니다. 그럼 각 층 사이에 아주 큰 간격이 있어 사람이 쉽게 오르내리기 어려웠는데 범인은 어떻게 10층으로 올라간 것일까요? 밧줄이나 사다리가 있으면 10층 발코니와 9층 수영장을 오갈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또한 야외 수영장의 폭은 10층 발코니에서 9층 수영장으로 뛰어내렸을 때 착지 시 점프와 구르기를 할 수 있을 만큼 넓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이것이 범인이 도주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경로라고 생각하여 그들의 추측을 증명할 수 있는 아파트 내부의 CCTV와 카메라 영상을 분석했지만 범인의 모습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경찰은 아파트의 발코니를 향한 부분이 CCTV의 사각지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아무도 10층 높이의 발코니를 오르내리는 사람이 있을 거로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설치하지 않았을 겁니다. 특수요원이나 고개사가 아닌 이상 누가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CCTV로 가득한 아파트 건물에서 범인은 마치 공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사건은 푸른색 수영복 바지 하나만 남겨졌고 모든 단서가 끊겼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아파트 건물 내 다른 CCTV에 포착되었을 걸로 생각했지만 그마저도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밤 12시 이후 아파트를 드나든 모든 사람을 조사했지만 범인을 찾지 못하여 사건은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범인은 도대체 어떻게 아무런 흔적도 없이 증발하게 되었을까요? 경찰은 우선 수영장에서 발견한 푸른색 수영복 바지를 실험실로 보낸 이후 다시 한번 아파트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영복에 묻은 흔적은 아파트에서 발견된 소량의 붉은 흔적과 일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범인이 키가 작고 체격이 건장한 젊은 남성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범인을 찾을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는 수사관들이 발코니를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하던 중 발견되었습니다. 매우 희미한 붉은 흔적이 발코니 위쪽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그동안 잘못된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해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범인은 도피할 때 10층에서 9층으로 뛰어내린 것이 아니라 위층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일반인에게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건장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경찰은 위층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1층은 비어 있었고 발코니 문은 억지로 연 흔적도 없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포기하지 않고 12층까지 조사를 확대하고 건물의 모든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12층 주민의 초인종을 누르자 젊은 남성과 여성이 문을 열었습니다. 마치 부부처럼 보였습니다. 남자의 얼굴과 손에는 새롭게 생긴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이 남자에 대한 모든 것은 경찰이 추측한 것과 유사했습니다. 경찰은 그에 대해 간단히 질문을 마친 후 두 사람을 경찰서로 데려가 따로 신문하였습니다. 남자는 자신을 지라와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32살의 그는 왕립 무장부대 본부에서 근무하는 군인이며 여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밤 혼자 집에 남아 세탁과 청소 등 집안일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비명을 듣지 못했고 피해자인 아나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같은 아파트에 아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지조차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있는 긁힌 자국에 대해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자친구와 그날 밤 다투다 생긴 거라며 아나에게 긁힌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반면 그의 여자친구는 아주 솔직했습니다. 그녀는 사건 당일 새벽 1시 55분경에 집에 돌아왔는데 아파트 앞에 경찰차와 경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남자친구가 빨래와 청소를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남자친구가 평소 게으른 편이었고 청소를 하는 일이 거의 없어 아주 의아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곧바로 잠자리에 들게 되어 남자친구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여성의 진술에서 남자친구와 다툰 이야기가 언급되지 않아 경찰은 두 사람이 그날 밤 혹시 충돌이 있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녀는 최근 남자친구와 불화를 겪었지만 몸싸움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경찰은 남성에 대해 더욱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두 사람 사이의 다툼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여성도 역시 뭔가 이상한 점을 감지한 듯 경찰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남자친구가 최근 도박에 빠져 자신에게 돈을 계속 요구했고 그녀가 여러 차례 거절하여 두 사람의 사이가 악화되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푸른색 반바지 사진을 보자 남자친구가 최근에 입었던 반바지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다시 한번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4월 5일 사건 발생 전날 아나펫이 오전 10시 23분에 집을 떠나는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아나는 녹색 캐리어를 들고 엘리베이터에 서 있었습니다. 경찰은 지라와 중이가 아나가 외출할 것이라는 걸 알고 그녀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발코니를 통해 아나의 아파트로 침입한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아나는 이틀도 채 되지 않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12층에 살던 지라와 중이가 날이 어두워지자 12층의 집에서 발코니를 통해 10층에 있는 아나의 발코니로 이동했을 것으로 추측하였습니다. 그의 군사훈련과 평소 운동 습관이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그는 아나의 발코니 문이 열려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아주 흥분하며 바로 아나의 아파트로 들어가 도둑질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마침 아나가 집으로 돌아와 도둑질을 하고 있던 지라왓은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복도에서 아나가 친구와 통화하며 아파트 문을 열자 지라왓은 도망칠 시간이 없어 침대에 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들키게 되어 그는 잔혹한 방식으로 아나를 공격했습니다. 공격 과정에서 아나는 모든 힘을 다해 저항했지만 결국 참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아나가 범인의 얼굴을 보아 결국 공격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에 대한 수사가 초기 단계에 있으며 아직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며 지라와 중이가 범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이후 지라왓은 아파트 외부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렸었는데 흥미롭게도 그는 CCTV 카메라 앞에 여러 번 멈춰 카메라를 계속 의식하였습니다. 아파트에 오래 살았던 사람이라면 그 카메라를 수백 번, 수천 번을 지나쳤을 텐데 굳이 카메라를 바라보는 행동은 매우 이상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증거와 단서는 따로 보면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함께 모아보면 범인을 유죄 판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나가 혼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집에 얼마나 많은 현금과 귀중품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녀의 재산 피해 액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후 지라와 중이와 여자친구의 아파트에서 귀중한 보석을 발견했습니다. 보석은 장식용 조각상의 입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라와 중이의 여자친구는 그 보석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하며 본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나의 친구들은 경찰서에서 아나가 생전에 그 보석을 착용했던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경찰은 12층 아파트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도구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붉은 흔적이 묻은 푸른색 날카로운 물건이었습니다. 이상한 게 지라와 중이가 쓰레기를 버렸을 때 왜 범행 도구를 같이 버리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중요한 증거를 그대로 남겨두면 본인의 범행이 쉽게 드러날 수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을까요? 하지만 모든 증거는 지라와 중이가 진범이라는 걸 증명하였습니다. 훈련만 받아온 군인인 그는 일반인의 사고방식과 달리 행동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범행 후 10층에서 9층으로 뛰어내리는 대신 반대로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9층 수영장에서 발견된 푸른색 반바지는 그가 경찰을 속이기 위해 일부러 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라와 중이는 훈련받은 군인답게 아주 영리하고 몸도 날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체포된 후에도 경찰의 신문에 당당하게 대처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그의 사건을 군사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현재 그는 교도소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그는 극형에 처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리고 그의 여자친구는 기소되지 않고 증인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아나는 아름답고 성공한 여성으로 자정 무렵에 지친 몸으로 집으로 돌아가 강도에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실 아나의 비명을 들었던 친구 A가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친구와 함께 그녀의 집으로 확인하러 간 것도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A가 사건의 위험성을 알아내 즉시 경찰에 신고했더라면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것이고 아나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A와 남성 친구 그리고 아파트 경비원이 아나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아나의 비명이 들린 지 거의 2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나의 소중한 목숨은 이렇게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나는 단지 발코니 문을 잠그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사건은 다시 한번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며 어떤 상황에서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려주었습니다. 아무리 보안이 철저한 고급 주거 환경이라도 외출 전에 문과 창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낸시는 불행한 여성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오래전부터 돈을 아끼지 않고 불륜을 저질렀고 아내와 이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낸시는 최대한의 인내심으로 남편의 행동을 참아왔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사람을 고용하여 자신을 해치려고 한 사실을 알면서도 남편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정말 이렇게 착한 사람이 있을까요? 낸시의 남편은 3년 동안 무려 100만 달러를 들여 3번이나 범인을 바꿔가며 낸시를 해치려 했지만 결국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낸시의 운명은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건은 2012년 8월 미국 텍사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날 캐롤턴이라는 도시의 911 신고센터에서 한 여성의 신고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전화 속 여성은 울음을 터뜨리며 매우 불안한 목소리로 차에서 내릴 때 누군가가 제 차고로 들어왔어요. 그들은 제 노란색 지갑을 훔친 후 저를 사격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I'm being carried in my garage. I was getting out of my car. And around me, my person shot me. Please help me. 부상을 당한 그녀는 10분 넘게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고 신고센터 직원과 통화를 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의료진은 낸시의 모습을 보고 경악하게 됐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심한 상처를 입었는데 왼쪽 눈은 검게 움푹 들어가 있었고 공기 중에는 화약 냄새와 머리카락과 피부가 타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낸시는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지만 머리에 사격당했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의 부상에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인데 현장 상황을 보아 그녀는 범인과 격투를 벌였었고 사격을 당하게 된 후에도 힘겹게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앞문에서 거실로 다시 화장실로 이동한 후 부엌에 있는 전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생존 본능을 보여줬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5블록 떨어진 쓰레기통에서 낸시의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가방에는 50달러, 하나로 약 6만 9천 원 정도의 현금만 남아 있었는데 매우 이상했습니다. 강도 사건이 발생한 곳은 낸시의 집 차고였고 그녀가 작년에 구매한 새 차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낸시는 큰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있었고 목에는 금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핸드폰도 그녀의 가방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만약 돈을 위한 강도라면 범인은 왜 돈이 되는 물건은 하나도 가져가지 않고 50달러만 훔쳐 갖다 버리기까지 했을까요? 그럼 이번 강도 사건이 가짜는 아니었을까요? 낸시는 강도와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그의 마스크를 벗겨 그의 얼굴을 확인했는데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범인은 도망치면서 도로변에 주차된 은색 소형차에 올라탔습니다. 공범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에 경찰은 인근 CCTV를 확인하여 마침내 낸시가 묘사한 은색 자동차를 찾아냈습니다. 놀랍게도 그 차량은 사건 발생 4시간 전부터 계속 낸시를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4시간 동안 추적하여 겨우 50달러를 훔쳐갔다는 건 시간당 12.5달러로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돈입니다. 휘발유 값도 건지기 힘든 돈 때문에 그 정도로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건 아주 이상한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럼 돈이 목적이 아니라 낸시에게 원한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낸시의 매력에 끌린 것일까요? 하지만 경찰은 곧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였습니다. 낸시는 평범한 50대 여성이고 외모나 체격으로 남성의 주의를 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낸시는 인간관계도 원만한 좋은 사람이고 빚도 없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이런 평범하고 무해한 사람에게 그렇게 큰 원한을 품었을까요? 그러다 경찰은 낸시의 지갑에 있는 운전면허증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범인은 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의 신분을 확인하려 했던 것 같은데 이것만으로는 범인의 특징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 당시 낸시의 남편 프랭크는 출장 중이었는데 아내가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돌아왔습니다.
낸시는 왼쪽 눈을 적출해야 할 정도로 부상이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시력신경의 손상으로 오른쪽 눈도 실명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프랭크는 병실 옆에서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경찰에게 전날에 아내와 통화했다며 2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했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 사랑하여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아 오랜 시간 통화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을 증명하기 위해 핸드폰을 꺼내 통화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의 핸드폰을 받자마자 경악하게 되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프랭크와 다른 여성의 다정한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건 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프랭크의 불륜 사실이 드러나게 되어 어색한 분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난감해진 프랭크는 서둘러 사진 속 여성이 자신의 거래처 고객이라며 비즈니스 관계로 함께 사진을 찍었고 사실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자신의 고객과 그렇게 다정하게 사진을 찍고 또 고객의 사진을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설정할까요? 경찰은 곧 그 여성이 수잔 레온티에프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녀는 프랭크의 고객이 아니라 치과병원에서 근무하며 50대의 돌싱으로 2명의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건 그녀는 3년 전부터 갑자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캘리포니아에 90만 달러, 하나로 약 12억 원 상당의 저택을 전액으로 구입했을 뿐만 아니라 직장을 그만두고 매일 쇼핑, 외식, 미용을 즐기는 사치스러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통장 거래 명세를 통해 그녀의 돈이 모두 프랭크가 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프랭크는 수잔에게 하나로 약 1억 1천만 원의 요트와 1억 3천만 원의 자동차를 구입해 주었습니다. 또한 38만 달러, 하나로 약 5억 2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주어 수잔은 월 생활비 외에 임대료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프랭크는 그의 연인을 위해 계속해서 돈을 썼습니다. 게다가 수잔이 미식축구를 좋아하여 그는 슈퍼볼 VIP 티켓 2장과 경기장 옆 프레지던셜 스위트룸까지 예약했었습니다. 그 후 그는 뉴욕 자이언트의 연간 티켓을 구매하여 수잔이 마음껏 경기를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프랭크는 매년 수잔과 그녀의 2 아이를 데리고 해외여행을 다녔고 모든 비용은 프랭크가 부담했습니다. 그는 수잔 아이들의 학비도 지불해줬습니다. 그리고 수잔을 위해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고 50만 달러, 하나로 약 6억 8천만 원을 입금하고 추후에 추가로 20만 달러, 하나 약 2억 7천만 원을 추가로 입금했습니다. 단 2년 만에 수잔은 프랭크로부터 수천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이 엄청난 금액의 경찰은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프랭크를 보며 의아해했습니다. 평범한 옷차림에 올드한 헤어스타일을 한 프랭크는 재벌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프랭크가 사건을 숨기려는 것과 달리 애인 수잔은 아주 솔직했습니다. 그녀는 3년 전 프랭크를 만난 이후 바로 사귀게 됐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프랭크가 나이가 많고 외모가 평범하여 별로 내키지 않았는데 프랭크가 수잔에게 돈을 쓰기 시작하자 마음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실 수잔은 불륜녀로 남기 싫었습니다. 특히 프랭크를 위해 이혼한 후 그녀는 프랭크에게 끊임없이 결혼을 요구했습니다. 처음 프랭크는 2 여성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는데 수잔의 요구에 난감하게 됐습니다. 프랭크는 수잔이 결혼 얘기가 나오기만 하면 돈을 주며 말을 돌렸습니다. 그는 수잔의 결혼 요구를 무시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시간을 끌다 결국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내는 병원에 입원해 있고 심각한 부상을 입었는데 남편과 내연녀는 병실 밖에서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과 내연녀가 공모하여 낸시를 해치려고 했을까요? 이렇게 경찰은 2 사람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 사람 모두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혹시 범인을 고용하여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하지만 경찰은 어디서부터 조사를 진행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프랭크와 수잔 사이에 매월 송금액만 하더라도 수십만 달러였고 각자 이상한 지출 명세가 있었으며 대부분의 거래가 현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범인이 누군지 몰라 누가 돈을 지불하였는지와 얼마를 지불했는지도 몰랐습니다. 경찰은 어쩔 수 없이 2 사람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범인이 계속 낸시를 해칠까봐 2명의 경찰을 병실 앞에 배치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하면서 사건의 새로운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그 사람은 빌리라고 했는데 절도, 강도, 마약 밀매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던 전과자였습니다. 사건 당시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낸시가 공격당했다는 뉴스를 보고 내가 사람을 고용하여 낸시를 해치겠다 라고 했습니다. 처음 경찰은 빌리의 말을 믿지 않았는데 빌리는 낸시의 자동차 모델, 색상, 번호판 번호, 그리고 집 주소 등을 정확하게 말하여 자신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She ain't had it long. It's brand new. Okay. It's dark blue. It's a four door. It's got like a hatchback. 경찰은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한 적이 없었고 또 빌리는 이미 감옥에서 6개월 이상 복역 중이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그는 낸시의 사건에 대한 정보를 사건 발생 이후 취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렇게 경찰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져 빌리에게 신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빌리는 순순히 사건을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경찰에 정보 하나당 1년 감형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사건에 아무런 단서가 없는 경찰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빌리와 거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2년 전 빌리는 마약을 복용하고 도취한 상태였을 때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상대방은 본인이 존 이라고 소개하며 빌리에게 거래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처음 빌리는 마약 운반이나 증거물 인멸 같은 일인 줄 알았는데 존은 사람 한 명을 처리해야 하는데 아무도 모르게 해줘. 돈은 문제가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빌리는 정신이 번쩍 들게 됐습니다. 존은 목표의 중년 여성이 조직 배경이 없고 힘도 없는 평범한 여성이라고 했습니다.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빌리는 12만 달러, 하나로 약 1억 6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놀랍게도 존은 망설이지 않고 바로 동의했으며 심지어 성금으로 금액의 반을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면 잔금을 바로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존은 거래를 빨리 진행했으면 하여 다음날 현금이 가득 찬 봉투와 목표인 낸시에 대한 정보를 그에게 보냈습니다. 빌리는 나쁜 짓을 저질러 감옥을 자주 들르게 됐지만 사람을 해치는 일은 처음이라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돈을 쓰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빌리는 6만 달러, 하나로 약 8,200만 원의 성금을 모두 써버리고 장비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존에게 3만 5천 달러, 하나로 약 4,827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놀랍게도 존은 망설임 없이 바로 그에게 돈을 보내 활동 자금이라고 했습니다. 빌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10만 달러 가까이 벌게 되면서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수잔처럼 프랭크의 돈으로 살기 시작하여 1년 넘게 갖가지 핑계를 대며 프랭크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빌리는 프랭크가 아내를 해치려는 심리를 이용하여 그를 만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80만 달러, 하나로 약 11억 원 가까이를 받아냈습니다. 물론 그는 범행을 저지를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프랭크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엄청난 돈을 썼지만 그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프랭크는 더 이상 빌리의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빌리가 음주운전으로 체포되었는데 그는 프랭크에게 보석금을 요구했지만 프랭크는 빌리를 사기꾼이라고 욕설을 퍼부으며 그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프랭크는 이번 빌리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는 진짜로 경찰에 붙잡혔고 보석금을 낼 수 없었습니다. 빌리는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재판을 기다렸습니다. 그가 자신의 임무 목표인 낸시가 정말 사격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빌리는 그제서야 누군가가 이 임무를 이어받아 성공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빌리는 왜 놀라게 됐을까요? 감옥에 갇히게 된 빌리는 그가 출소하기 전까지 프랭크에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다른 사람에게 잠깐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는 프랭크를 잘 설득하기만 하면 그가 출소 후에도 계속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꿈을 꿔왔습니다. 그러다 빌리는 여러 사람 중에서 더스틴이라는 젊은 남성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더스틴의 어머니는 빌리의 많은 애인 중 한 명이어서 두 사람은 비교적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빌리는 감옥에서 더스틴에게 프랭크의 연락처가 적혀있는 쪽지를 보내 프랭크에게서 돈을 구할 방법을 더스틴에게 알려줬습니다. 더스틴도 프랭크에게 연락했는데 그의 사기 실력은 형편없었습니다. 사실 더스틴은 외모부터 약하고 뭔가 모자라 보였습니다. 게다가 프랭크는 빌리에게 여러 번 속아 더 이상 사람을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스틴에게 결과를 보기 전에는 돈을 줄 수 없다고 고집했습니다. 지능과 말솜씨가 형편없는 더스틴은 빌리와 프랭크의 압박에 못 이겨 결국 범행을 저질러 본인의 실력을 그들에게 보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사람을 해칠 용기가 없어 다른 친구 한 명을 찾아 함께 낸시의 집 밖을 둘러보며
영상을 찍어 프랭크에게 보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날이 어두워지자 두 사람은 길을 잃게 되었습니다. 낸시의 집은 고급 주택가에 있으며 넓은 정원을 가진 웅장한 저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은 도로에서 꽤 떨어져 있었고 웅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더스틴과 친구는 낡은 차를 운전하여 이곳저곳을 2시간 넘게 헤매며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결국 그들은 집 번호를 찾지 못했고 오히려 경찰에게 걸리게 됐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을 불러 신문했는데 얼마 안 돼 더스틴은 말문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So, how long have you been in Carrollton tonight? Been trying to find my uncle's house for 2, 3, 4 hours. Okay. The reason I asked is I saw you guys earlier, and I see you again, and it's now it's. We were going circles and circles and circles. 더스틴은 처음에 삼촌을 만나러 왔다고 말했는데 얼마 후 또 개부를 만나러 왔다 라고 말을 바꾸더니 마지막에는 존이라는 사람을 만나러 왔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멍청함이라는 글자를 얼굴에 새겼는데 경찰은 더스틴의 말실수를 굳이 깨묻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에 대해 간단한 음주 측정을 진행한 후 그들을 놔주며 밤이 늦었으니 차를 무리하게 몰고 다니지 말라 하고 경고만 했습니다. 위기를 겪게 된 더스틴은 바로 빌리를 찾아가 이 일은 너무 힘들어 더 이상 못하겠어 라고 말하며 더 이상 빌리의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하게 된 빌리는 감옥에서 몇 명의 사람들에게 연락했지만 모두 이런저런 이유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프랭크는 빌리를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됐는지 더 이상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빌리의 진술이 진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빌리와 더스틴의 사진을 낸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낸시는 두 사람을 전혀 모른다고 했지만 경찰의 조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프랭크가 범인을 고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모든 정보원을 동원하여 그들을 통해 존이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정보를 수집하게 됐습니다. 존은 지난 6개월 동안 돈을 펑펑 쓰는 행동으로 현지 조직폭력배들 사이에서 전설적인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낸시라는 주부를 처리해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그냥 낸시를 제거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보상은 무제한이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12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와 전화 면접을 받는데 존의 요구 조건에 맞지 않더라도 최소 $1,000, 하나로 약 137만 원의 비밀 유지 비용을 받게 됐습니다. 심지어 중개인들도 꽤 많은 소개비를 벌었습니다. 추산에 따르면 그는 사람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만 $100,000, 약 1억 넘게 썼습니다. 이렇게 돈이 많은 사장을 현지 조직폭력배들이 본 적이 없어 어떤 사람들은 낸시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여자가 누구이기에 이 정도의 원한을 샀을까요?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그녀를 해치려고 할까요? 그러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곧 밝혀졌습니다. 존의 신원을 밝혀낸 방법도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그는 면접 본 사람들이 너무 많아 매번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번거로웠는지 계좌이체로 상대방에게 송금하였습니다. 심지어 전용 계좌를 만들지도 않고 자기 개인 통장에서 직접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좌의 주인은 다름 아닌 낸시의 남편 프랭크였습니다. 프랭크의 성명은 존 프랭크 하워드였습니다. 이름부터 송금까지 그는 조금도 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경찰은 확보한 증거로 즉시 프랭크를 체포하고 그를 상대로 상해 미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경찰은 프랭크에게 결국 누구를 고용하여 낸시를 공격했는지 얼마의 배상금을 주었는지를 질문했는데 프랭크의 답변은 경찰의 예상을 초월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낸시의 집을 습격한 두 사람은 모두 마이클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나이와 체격 차이로 그들을 빅 마이클과 스몰 마이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두 사람은 프랭크로부터 총 $2,000, 하나로 약 275만 원을 받았습니다. 추후 체포된 두 사람은 이 일이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경쟁이 심하여 둘은 가격을 낮춰서라도 일을 받으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몇 개월 전 그들은 중개자의 소개를 받아 신비로운 존과 전화 면접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어눌하여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존은 그들에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그냥 각자 $1,000의 면접 비용을 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무시당했다고 생각한 두 마이클은 우선 그 여자를 처리하고 나중에 돈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만약 사장이 기뻐하면 더 많은 돈을 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낸시를 공격했지만 낸시는 강인한 생명력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두 범인은 범행을 저지른 후 존에게 연락하여 우리가 성공했으니 돈을 달라고 말했지만 존은 잠시 침묵한 후 누가 너희 보고 움직이라고 했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두 사람은 프랭크의 태도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사실 프랭크는 계획이 실패되면서 마음을 바꿔 더 이상 아내를 해치려고 하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프랭크의 설명에 따르면 그가 사람을 고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려는 심리 변화는 매우 복잡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그의 머릿속에서도 줄곧 확정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30년 동안 함께 생활하여 3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프랭크는 불륜녀의 압박에 못 이겨 계산을 해봤는데 만약 아내와 이혼하게 되면 그는 아내에게 절반의 재산을 줘야 했고 위자료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애인과 헤어지게 되면 그동안 애인에게 쓴 돈은 모두 헛수고가 됩니다. 결국 그는 아내만 없어지면 본인의 재산을 누구에게 나눠줄 필요가 없고 애인과 결혼할 수 있으며 애인의 재산도 부부의 공동재산이 되면 전에 수잔에게 쓴 돈도 다시 돌아온 셈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프랭크가 빌리를 찾게 된 이유는 빌리가 프랭크 회사의 한 여직원을 괴롭히다가 법정에 서게 됐는데 프랭크는 그가 그렇게 뻔뻔한 짓을 할 수 있다면 도덕적 기준도 낮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본인이 그에게 사람을 해치라고 시키면 그가 할 수 있을 걸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빌리가 결국 돈을 받고 사람의 목숨을 해치기는커녕 보이스피싱을 하게 될 거라고는 몰랐습니다. 사실 플랭크는 얼마 안 돼 빌리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플랭크는 여러 번 속으면서 아내가 살아있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애인이 이혼을 재촉할 때마다 그는 아내를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있어 라고 변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프랭크는 빌리에게 뜯긴 돈이 시간을 벌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에게는 애인만 잘 달래면 돈 좀 쓰는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빌리가 점점 더 탐욕스러워지지 않았다면 프랭크는 돈을 지급하여 사람을 고용하는 게임을 계속 진행했을 것입니다. 빌리와 연락을 끊을 때까지 프랭크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3발 달린 돼지는 찾기 힘들지만 2발 달린 킬러는 많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 후 그가 찾은 사람들은 모두 똑같은 멍청이였습니다. 게다가 그중 2명은 프랭크에게 통보도 없이 바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아시다시피 낸시는 무사했고 2명의 범인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끔찍한 짓을 했습니다. It was just, I love you, glad you're here. I mean, that was the sense that we were both saying to each other. A lot of crying, a lot of apologizing, and telling her that I'm sorry about the affair and that I'm going to make it right and I'm going to do, whatever I can do and I want to do that. 진실이 밝혀지자 모두 충격에 빠지게 됐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이 습관처럼 불륜을 저지르고 다른 여성을 만나고 애인을 뒀으며 본인을 해치기까지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낸시는 슬픔과 분노에 빠지게 되어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이혼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날에 그녀는 프랭크를 지지하기로 하여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불륜녀에게 속아 잘못을 저지른 거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혹시 남편에게 다중인격이 있는 건 아닐까요? 라고 판사에게 질문하며 아마도 그 잔혹한 인격인 존이 사람을 고용하여 살인을 계획한 거지 프랭크는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버지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판사와 배심원들은 낸시의 말을 듣고 의아해하며 그녀의 머리가 사격되어 정신이 나갔다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낸시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나의 결혼은 배심원단의 손에 달려 있어요. 만약 프랭크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저는 이혼할 겁니다. 만약 프랭크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 저는 과거 일을 모두 용서하고 프랭크와 계속 함께 살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다행히 배심원단은 프랭크의 상해 미수 혐의에 유죄 판결을 내려 그는 무기징역형에 30년 후 가석방이 가능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낸시를 공격했던 2명의 범인은 각각 50년과 4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 사건에서 가장 손해를 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빌리를 포함해 몇 명의 선배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도 거액의 돈을 벌었는데 그들은 실제로 일을 한 대가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반면 수자는 이 사건의 최대 수혜자가 됐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프랭크를 비난하며 물론 저는 프랭크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절대로 그에게 아내를 해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일련의 사건들은 모두 프랭크가 혼자 저지른 일이고 저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프랭크가 유죄 판결을 받자 그녀는 모두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I still feel some very deep hurt, but if I wasn't able to forgive, bitterness would just take over, and my life would be controlled by that bitterness, by that anger, by that rage.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은 아마 프랭크가 무슨 일을 하여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추후 프랭크의 다른 소송 과정에서 밝혀지게 됐는데 알고 보니 프랭크가 다니던 회사는 1990년대부터 미국 군부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특히 걸프 전쟁 당시 이 회사는 쿠웨이트에 막대한 물자와 무기를 공급했습니다. 프랭크는 회사의 고위 임원으로 정부와의 거래를 담당하는 핵심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이 많아 그의 아내와 아이들은 프랭크의 일을 묻지 않았고 그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프랭크는 여러 애인과 만날 수 있었고 회사의 돈으로 사치스러운 인생을 즐겼습니다. 추후 법정에서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프랭크는 4년 동안 3천만 달러, 하나로 약 413억 원의 회사 공금을 횡령했습니다. 그는 애인에게 월급만 받고 일을 하지 않는 직책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그는 회사 돈으로 애인을 부양했고 또 회사 돈으로 아내를 해치려고 했던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그가 이렇게 했던 것이 가성비가 높은지 낮은지 말하기 어렵습니다. 돈은 사람마다 가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프랭크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번잡한 거리 한복판. 갑자기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자동차 한 대가 폭발했고 차 안에 있던 여성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치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 뒤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고 결국 밝혀진 범인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러 나라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사건의 주범은 현직 또는 퇴직한 국가 고위 관료였고 그들은 자신이 마치 지역의 황제인 양 막강한 권력과 지위를 휘두를 수 있었는데 결국 아름다운 여성을 향한 욕망으로 인생의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범행을 저지른 후 증거를 은폐하려 했지만 결국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건의 주인공은 특히 충격적이었는데 사건 발생 한 달 만에 체포되어 바로 극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중국 역사상 극형 선고를 가장 빨리 받은 고위 관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중국 산둥성 진안시입니다. 2007년 7월 9일 오후 진안시 건설로에서 사람들을 놀라게 한 폭발 사건이 이곳의 평온을 깨뜨릴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차량이 많이 막혔지만 그래도 질서정연하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30분경 도로 중간 지점 근처에서 갑자기 굉음이 울려 퍼지더니 폭발의 강력한 충격파는 순식간에 혼다 승용차를 잿더미로 만들어 운전자는 산산조각이나 잔해가 길가 건물 창문에 걸려 있었고 인근의 한 택시도 불길에 휩싸여 운전자는 심각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폭발 규모가 너무 커 폭발 지점 근처에서 과일을 팔던 노점상은 날아온 차량 파편에 목이 베어 병원에서 10바늘 이상 꿰매야 했습니다. 폭발 후 주변 주민들은 모두 웅성거리며 자동차가 자연 발화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교통사고로 인한 연료 탱크 폭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연 발화나 연료 탱크 폭발로 인한 사고가 이렇게 엄청난 위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곧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현장을 폐쇄하여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폭발로 인해 길거리에 한 사람이 부상을 입었고 택시 한 대와 승용차 2대가 파손되었는데 사건의 잔인함은 진안시 경찰을 충격에 빠뜨리게 했습니다. 그럼 번화가에서 어떻게 이렇게 심각한 폭발이 발생했을까요? 경찰은 폭발 원인이 무엇인지 단순한 사고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밝히기 위해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의 현장 감식 결과
사건은 보기보다 더욱 심각했습니다. 이번의 폭발은 차량 자체 결함으로 인한 폭발이 아니라 엄격하게 관리되는 고성능 폭약인 TNT로 인한 폭발이었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계획한 사건이었습니다. 한편 경찰은 법의학 부서를 통해 빠른 속도로 피해자가 사건 당시 31살의 여성 유해평이라고 확정하였습니다. 그녀는 진안시 루이안 아파트 130제곱미터가 넘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폭발로 파손된 차량은 최근 출시된 하늘색 혼다 승용차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의 신분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시 그녀는 진안시 국토자원부 기관 당위원회 정과급 관부이자 청년연맹 부석이었습니다. 여성의 국가공무원이 거리에서 폭발로 참변을 당했다는 뉴스는 진안시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잔혹한 방법으로 여성 고위계층을 해쳤을까요? 그녀는 누구에게 그런 끔찍한 짓을 당했을까요? 다행히도 경찰 수사는 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경찰은 현장 근처의 쓰레기통에서 사건 해결에 아주 중요한 단서인 망가진 휴대폰과 리모컨을 발견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조사 끝에 경찰은 통신사를 통해 휴대폰 번호의 소유자가 진지라는 남성이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놀랍게도 50살의 진지는 진안시 공안국 치안지대 3대대 부팀장을 맡고 있는 경찰이었습니다. 그런 폭발에 사용된 엄격히 통제된 TNT는 특수한 신분을 가진 사람만이 접근할 수 있었는데 과연 그가 범인이었을까요? 이와 동시에 다른 수사팀은 주변 상인과 주민들을 조사하던 중 폭발된 차량 근처에 경찰차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CCTV를 확보하여 그 경찰차를 찾아냈는데 그 차량이 바로 진지가 속한 치안대대 소속이었습니다. 사건 담당자는 몰래 그 경찰차를 수사하여 차 안에서 폭발된 차량에서 발견된 폭발물 잔여물과 같은 물질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범인이 범행을 저지른 후 신발과 옷을 처리하지 않아 폭발물 잔여물이 신발 자국과 함께 경찰차에 남아 있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치안지대 등은 관련 부서를 통해 사건 당일에 진지가 경찰차를 운전하여 폭발 현장 근처에 있었다는 걸 증명하였습니다. 모든 단서는 진지를 강력한 용의자로 주목받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사팀이 유해평의 집을 방문하여 조사를 했는데 의문스러운 사실을 발견하여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유해평의 집에서 수사관들은 여러 장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사진에는 유해평이 어린 아들과 찍은 가족 사진 외에 한 남자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진안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다니와였습니다. 그럼 다니와의 사진이 왜 유해평의 집에 있었을까요? 사진을 보면 두 사람은 분명 연인 관계였습니다. 그럼 두 사람의 관계는 사건과 과연 연관이 있을까요? 경찰은 더욱 유력한 단서를 찾아야 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조사를 진행하며 사건 발생 원인이 사랑 혹은 증오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3명의 남자인데 그들은 유해평의 전 남편, 진지, 그리고 애인인 다니와였습니다. 경찰은 우선 유해평의 전 남편을 조사하여 그를 용의자 혐의에서 배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지와 다니와를 조사하다 두 사람의 관계가 매우 특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지는 다니와 조카딸의 남편이었습니다. 이에 사건 담당 경찰은 수상한 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7월 11일 사건 발생 3일 후 경찰은 휴대폰 등 확보된 증거물을 통해 청도에서 진지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진지를 경찰서로 데려가 자백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오랜 시간 경찰 일을 해온 진지는 경찰이 자신을 찾게 된 것이 이미 강력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걸 잘 알고 있어 그는 곧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했습니다. 알고 보니 진지는 다니와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진지가 자백한 내용으로 사건 발생 4일 만에 산동성 기율검사위원회, 산동성 공안청, 산동성 검찰원을 전담팀을 구성하여 산동성 고위관료 다니와를 체포하였습니다. 다니와는 조사에 아주 협조적이었습니다. 그는 체포된 지 1시간 만에 7월 9일 폭발 사건이 자신이 조카 사위 진지에게 지시한 것이라고 서면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니와는 경찰신문에서 본인이 매우 후회한다고 했지만 그는 사람을 해친 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법을 사용한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다시 한 번에 선택할 기회가 있다면 여전히 유해평을 해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유해평을 아주 혐오하여 두 사람의 고통스러운 관계를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도대체 다니와와 유해평 사이에는 어떤 증오가 있었을까요? 다니와의 진술로 경찰은 비극이 14년 전에 한 사랑 이야기로 시작됐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1946년 1월 17일 다니와는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기억 속 그는 어릴 때부터 농사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나무를 베다가 왼쪽 손등에 깊은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1965년 끊임없는 노력 끝에 다니와는 시안 교통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당시 마을에서 최초의 대학생이어서 사람들의 큰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니와도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대학 졸업 후 정부 부처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기 시작하여 뛰어난 친화력과 탁월한 능력으로 승승장구했습니다. 다니와는 고위층을 맡게 된 후에도 겸손함을 유지했습니다. 매번 마을로 돌아가게 되면 그는 운전사에게 마을 입구에 차를 세우게 하고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만나면 친절하게 인사를 건네고 농담을 나누며 짧은 거리를 1시간 동안 걸었습니다. 이렇게 마을 사람들은 그를 젊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실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유해평을 만난 후 바뀌게 되었습니다. 1996년 다니와는 산둥성 랴오청으로 발령받았습니다. 당시 그의 아내는 성립병원에서 일하고 있어 남편과 함께 갈 수 없게 되어 다니와는 혼자서 랴오청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랴오청에 도착한 다니와는 한 여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여관에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 다니와의 생활을 전문적으로 돌보기 시작했는데 그녀가 바로 유해평이었습니다. 당시 18살의 유해평은 가장 아름다울 때였습니다. 유해평은 매우 세심하게 다니와를 잘 돌봤는데 아내와 떨어져 지내던 다니와는 다른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해평에게 다니와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남자라 그에 대해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자 두 사람은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당시 다니와는 48살이었고 유해평보다 30살이나 나이가 많아 이는 두 사람의 미래가 결코 행복할 수 없음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다 다니와는 다시 진안시로 발령받게 되었는데 그는 내연녀와 함께 있기 위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유해평을 산둥성 전자공업국 산하 노동서비스 회사에서 일하게 했고 또 그녀를 위해 집도 마련해 주어 다니와의 두 번째 집이 되었습니다. 당시 다니와는 유해평에게 아주 잘해 주었는데 자신이 승진을 하면 그녀도 함께 승진시켜 주었습니다. 1997년 말 다니와는 정부 부처에서 차관급으로 승진했고 더 큰 권력을 쥐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승진으로 그는 내연녀 유해평을 민정국으로 옮겼고 또 한 채의 집과 자동차를 선물했습니다. 다니와의 보호 아래 유해평은 진안시에서 매우 호화로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해평은 가정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녀는 자신이 달라가자 부모님과 여동생을 모두 진안시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다니와에게 애교를 부려 가족들에게 일자리와 호구 문제까지 해결해 주었습니다. 사실 다니와는 유해평의 탐욕으로 점차 부패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내연녀의 끝없는 요구를 채우기 위해 계속 돈을 받아 불법 행위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패로 받은 돈의 대부분은 유해평에게 쓰였습니다. 그러다 다니와의 아내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 그를 설득하여 잘못된 행동을 멈추라고 했습니다. 이에 다니와는 아내의 말을 따르는 척했지만 유해평과의 관계를 끊지 않았습니다. 유해평은 심지어 더욱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 한 의사와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유해평의 남편은 그녀와 다니와의 추악한 관계를 알게 되어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니와가 유해평의 결혼 생활을 망친 것이었기에 그녀는 더욱 탐욕스러워졌습니다. 그녀는 다니와와 결혼할 수 없다면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내 자신의 인생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2006년 유해평은 다니와에게 직장을 바꿔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다니와는 그녀를 국토자원국으로 인사이동해줬는데 유해평은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니와에게 130제곱미터의 큰 집과 최신 모델의 자동차를 요구했습니다. 바로 사건 당시 유해평이 살고 있던 집과 운전하던 차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유해평은 혼자 살았고 밤 10시가 돼서야 다니와가 그녀를 만나러 가 잠시 머물다가 곧 떠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유해평은 그런 삶에 지쳐 다니와와 정식으로 결혼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와는 처음부터 유해평과 결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유해평은 두 사람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니와를 협박하기 시작하여 다니와를 매우 화나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유해평을 위해 할 수 있는 걸 전부 다 해줬는데 그녀는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자신을 협박하는 것이 매우 괘씸했습니다. 결국 그는 유해평을 제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부 고위 관료인 다니와는 항상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없어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을 하면서 사실 기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런 더러운 일을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꼼꼼하게 사람들을 선별한 끝에 진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진지는 다니와의 조카 사위였습니다. 다니와에게는 2명의 형이 있었는데 진지는 큰형의 사위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경찰이 되어 부대장을 맡게 된 것도 다니와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친척 관계였고 또 진지는 다니와에게 의지해야 하기 때문에 진지에게 이 일을 맡기는 것이 다니와는 가장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2007년 진지가 설날에 다니와의 집을 방문했을 때 다니와는 진지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으며 진지가 유해평을 처리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밝혔는데 진지는 본인이 삼촌 덕분에 지금의 직책을 얻었으니 삼촌의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한 끝에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유해평을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유해평이 주로 시내에서만 활동하였습니다. 시내에 차량이 많아 속도가 매우 느려 마냥 무턱대고 행동했다가는 유해평을 제거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진지 자신이 드러날 위험도 있어 그들은 바로 이 계획은 폐기하였습니다. 그러다 진지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는 공병 출신으로 폭약 만드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폭발이 모든 범행 흔적을 완벽하게 없앨 수 있어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자신의 생각을 다니와에게 얘기하여 두 사람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니와는 진지에게 유해평의 집 주소, 자동차 열쇠 등을 제공했습니다. 진지는 자신의 관시를 이용하여 폭약을 구했고 자동차 정비소 주인인 진창병과 신분이 있어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건 당시 40살이었던 진창병은 자동차 리모컨 장치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2번의 실험을 거쳤고 2개의 뇌관을 사용한 후 나머지 3개의 뇌관과 2kg의 폭약으로 리모컨 폭발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진지는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리모컨 버튼을 누르는 순간 자신이 범인이 될 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다니와가 재촉할 때마다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2007년 7월이 되자 진지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게 되었습니다. 7월 9일 오후 진지와 진창병은 경찰차를 타고 유해평의 직장 건물 아래로 갔습니다. 그들은 폭탄을 들고 차에서 내려 유해평의 하늘색 혼다 승용차를 찾아 다니와가 준 리모컨으로 차문을 열고 운전석 아래 폭탄을 붙였습니다. 모든 과정은 단 1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이런 일을 하다 보니 폭탄을 설치한 후 허둥지둥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유해평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따라 폭발할 기회를 놓쳤지만 너무 긴장한 나머지 5분 만에 유해평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진지는 차를 돌려 유해평이 집으로 돌아올 때 반드시 지나가는 건설로 근처에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두 사람은 역할 분담을 하여 진지는 차 안에서 리모컨을 들고 지시를 기다렸고 진창병은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피다가 유해평을 발견하면 진지에게 알리기로 했습니다. 당시 주변에는 상인들과 휴식을 취하는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유해평이 옆길로 지나가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진창병은 휴식을 취하고 있는 노인에게 앞쪽이 루이언 아파트인지를 물었습니다. 그의 불안한 모습과 외지 사투리에 노인은 그를 기억하였습니다. 몇 분 후 진창병은 유해평의 차량을 보게 되어 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곧 굉음과 함께 자동차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폭발의 충격파는 인근 노점상에게까지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 중국을 충격에 빠뜨린 지난 7.9 폭발 사건이었습니다. 자동차 폭발 후 모든 사람들은 큰 충격에 혼란스러워했는데 그때 휴식을 취하던 노인은 조금 전에 길을 묻던 외지인이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는커녕 급하게 경찰차에 탑승하여 현장을 떠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노인은 경찰차의 번호를 기억하여 사건 해결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7월 13일 다니와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체포되었고 단 1시간 만에 모든 범행 과정을 자백하여
본인에게 뇌물을 준 사람의 이름 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사건 재판 과정에서 단위와는 직무 권한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갈취하고 뇌물을 받아 169만 위안, 하나로 약 3억 2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133만 위안, 하나로 약 2억 5천만 원 상당의 물건의 출처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폭발 사건으로 인한 관료 부패 사건도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유해평은 매우 영리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위험이 닥칠 것을 예감하여 유언처럼 가족들에게 내가 만약 참변을 당하게 되면 나를 해친 사람이 분명 단위와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 단위와는 자신의 권력으로 사건이 자동차 연료 탱크 과열로 인한 폭발 사고로 몰아가려고 했지만 그는 자신의 목숨이 59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 그는 곧 체포되었습니다. 그가 아무런 준비 없이 자신의 사무실을 떠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가 서류에 서명하던 펜은 책상 위에 놓여져 있었고 매일 그를 데려다 주던 자동차는 여전히 마당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다시 사무실로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고 그는 사무실을 떠날 때 뒤돌아보며 떠났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이 극형 선고를 받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자신이 잘못을 뉘우치면 여생을 살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신문 과정에서 비교적 편안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단위와는 자신의 61년 인생 이야기를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한편 공범인 진창병은 경찰에게 자신이 폭발 장치를 설치하기 전에 망설였던 사실을 강조하며 범행을 중단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지는 극형을 피하기 위해 자신은 단위와의 협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원래는 폭발 장치를 설치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순순히 본인의 죄를 인정한 단위와에 대해 검찰이 그에게 지금 후회하십니까? 다시 기회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고 묻자 그는 후회한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폭탄을 사용한 것이 후회됩니다. 만약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있다면 여전히 그녀를 제거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단위와는 내연녀를 제거하려고 시도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가스 과다 흡입과 고속도로 타이어 펑크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계획했지만 매번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유해평의 차가 고속도로에 오르기 전에 타이어가 펑크나 단위와는 유해평을 제거하는 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차까지 고쳐주어야 했습니다. 산동성 인민검찰원 공소 1처 검사 광림은 당시 단위와 사건을 담당한 검사였습니다. 그는 처음 단위와를 만났을 때 그가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광림은 여름이었지만 그는 짙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키는 176cm 정도였습니다. 사각형 얼굴에 아주 카리스마 있는 인상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단위와는 항상 승승장구했고 큰 좌절을 겪은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사람들의 박수와 꽃다발만 받아왔던 그는 차가운 수갑을 올가매는 순간 얼마나 큰 공포와 좌절감이 들었을까요? 결국 폭발과 함께 내연녀 유해평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단위와 진지에게 극형과 정치권리 평생 박탈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진창병에게 무기징역, 정치생활 영구 박탈을 선고했습니다. 극형이 선고되자 단위와는 주사형을 집행해달라고 마지막에 요청을 했습니다. 2007년 9월 5일 최고인민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지난 7.9 폭발 사건의 주범 단위와와 진지는 산동성 진안시에서 극형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실제 사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미 구독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